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정치학자 고원 서울과기대 교수에게 한국 정치 현상을 정치학으로 해석해 들어보는 시간. 정치학 가라사대. 네, 730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잡음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정치학 가라사대에서는 공천 문제에 대해 집중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원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우리가 기초선거 공천 문제를 둘러싸고 이 정치권의 논란이 있었는데요. 정당의 공천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예, 쉽게 이야기해서 공천은 선거를 할 때, 예. 정당에서 후보를 추천하는 일이다. 예. 이렇게 간단히 정의를 할 수 있겠고요. 예. 일단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일단 현대 사회가 너무 복잡하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예. 유권자들이 직접 후보들을 하나하나 놓고, 예. 이렇게 이게 적격한 후보인지, 예. 가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정당이 유권자들을 대신해서 책임을 지고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심사해서 예. 유권자들에게 추천하는 것이다. 예. 일종의 이제 대의 정치의 중요한 수단이고 일종의 그런 점에서 정당이 책임지고 공천을 한다라는 점에서 책임 정치의 일환이다. 예.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후보를 정당이 선별하는 과정, 그 과정에서 예. 어떤 원칙이나 기준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민주성과 개방성 두 가지 원칙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첫째 이제 민주성이라는 것은 일단 당원이나 예. 국민들이 자유롭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원칙이고요. 예. 개방성은 공천 과정이 공개적이하고 투명해야 된다. 이런 두 가지 원칙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후보자가 그 정당의 어떤 이념이나 철학에 맞아야 되겠죠. 당연하죠. 예, 그건 일단 정당의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토대가 예. 역시 이념, 가치, 철학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앞서 두 가지 원칙 말씀하셨는데, 민주성과 개방성. 앞에 민주성을 보면은 우리가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국민참여 경선, 이런 것들이 좀 연상이 되고요. 또 개방성이라고 하면 투명성이다라고 했을 때, 요즘 나오는 전략공천 이런 게 좀 떠오르기도 하네요. 예. 과거에 삼김시대, 이런 때는 사실 위에서 이렇게 임명을 하는 방식, 그랬었죠. 예. 요즘은 이제 국민참여 경선이 그래도 제법 좀 도입이 됐어요. 예. 원래 이런 두 가지 방식으로 많이 외국에서도 공천을 하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천을 할 때 두 가지 소위 이제 상향식과 하향식이라고 하는데요. 예. 상향식과 하향식은 이제 나름대로 각자 필요한 수준에서 운용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소위 이제 우리가 국민 참여 경선이라고 흔히 부르는 그건 이제 상향식에 해당이 되겠고요. 예. 과거 이제 상김 시대처럼 소위 정당 지도자들의 주도하에 위로부터 어떤 공천이 이루어지는 거, 이걸 하향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략 공천이니 이런 것도 이제 하향식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아무래도 국민 참여 경선하면은 앞서 말씀하신 민주성과 개방성 중에 이제 민주성, 상향식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민주성이 많이 부각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학계에서는 상향식 공천의 어떤 문제점도 많이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이제 상향식이라고 했을 때는, 당원이나 국민들이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민주성을 잘 충족시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제 민의를 가장 잘 담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제도다.
이렇게 일단 장점을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만 상향식의 경선이 자칫 잘못 운영됐을 경우에는 예. 소위 조직동원이나 예. 돈살포에 의한 과열의 위험이 제기될 수 있고요. 예, 예.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그 일반 대중들이 많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예. 대중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즉 인지도가 높은 사람, 예, 예. 이제 뭐 명망가랄지 또는 뭐 미디어를 통해서 그 얼굴이 익숙한 사람이랄지, 그렇죠, 탤런트라든지, 예, 아니면은 그 현역이랄지, 예. 이런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같은 경우에서도 예. 대체로 이제 국민 참여 경선, 우리말로 예. 미국에서는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부르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일반적인 공천의 방식인데 되게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거의 90% 가까운 현역이 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통해서 재공천되는 예.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90%면 굉장히 높은 비중이네요. 굉장히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뭐 하원 의원 같은 경우는 예. 뭐 보통 뭐 9선, 10선 뭐 이렇게 가거든요. 예. 예. 뭐 우리나라에서는 9선이 최고죠. 예. 그런데 뭐 미국에서는 뭐 9선, 10선은 뭐 아주 뭐 그렇게 희귀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제도를 통해서 예. 되게 이제 현역들에게 유리한 그런 어떤 공천 제도가 기여한 측면도 굉장히 큰 거죠. 예. 현역이 유리하다는 얘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정치 신인들의 진출이 상당히 어렵다는 아무래도 얘기예요. 좀 불리한 측면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향식을 운용할 때는 예. 그걸 잘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예. 잘 설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그 조직동원이나 돈살포 문제 관련해서 보면 뭐 지역 토호들이 굉장히 유리하다, 이제 이런 것과 그런 점도 있죠. 예, 네. 관련이 되는 것 같네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니까 17대 때 이 의원 교체율이라고 할까요? 17대, 18대, 19대 국회의원들의 어떤 의원 교체율 보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했거든요. 우리나라의 의원 교체율은 뭐 세계적 기준으로 봐서도 굉장히 높은 편이죠. 예. 많을 때는 이제 50% 이상. 그렇죠. 예. 적어도 뭐 40%. 예. 뭐 이 정도의 의원 교체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굉장히 높은 편이죠. 예. 이건 뭐 우리나라가 방금 말씀하신 어떤 상향식 공천도 상향식 공천이지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위에서 이 하향식 어떤 전략 공천 이게 많았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도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뭐 그런 점들도 있고요. 예. 일단은 뭐 상향식 공천을 하더라도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권자들의 그 변화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강해요. 예. 일단은 그게 이제 정치에 대한 불신에 근거하기 때문에 상향식을 하더라도 어떤 그 선거에서 바람이 불게 되면 상당히 교체율이 많이 나타나는 데다가 거기에 이제 또 전략 공천을 통해서 상당수 이제 전략적으로 교체를 한다라는 점들 뭐 이런 뭐 한 두 가지 요인들이 결합해서 나타난 결과가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그 전략 공천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원 교체라든지 그런 건 용이한데 또 한편으로 여기 이 전략 공천의 문제점도 그동안 많이 지적되지 않았나요? 예, 그 전략 공천이라는 것 자체가 그 자체로 나쁘다라고 뭐 볼 수는 없겠고요. 예. 그 전략 공천도 그 취지를 정확히 살려서 제대로 운영을 하면 그것도 나름대로 필요하고 유의미성이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전략 공천이 그냥 제한적으로 상향식 공천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전략 공천은 부수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점이 하나고 두 번째는 이제 전략 공천을 할 때에는 전략적으로 의미가 있는 어떤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전략 공천을 하는 거거든요. 뭐 이를테면 여성이나 장애인이나 전문가 또 특별히 어떤 그 신인을 확충해야 될 어떤 필요성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이제 전략 공천을 활용을 하는 것이고요.
또는 뭐 다른 어떤 지역에서 공천을 해야 되는데 소위 기존에 혹은 현존하는 후보들만 가지고서는 도저히 이 소위 경쟁력이 없다, 승산이 없다라고 했을 때, 예. 뭐 일정하게 이제 전략 공천을 하기도 하는 건데요. 예. 뭐 이런 식으로 전략 공천을 아주 그 제한적이면서 신중하게 운용을 한다면, 예. 그건 나름대로 유의미성이 있는데, 예. 지금 그게 이제 자꾸 어떤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한국에서는 분명히 이제 새누리당이나 새정치연합이나 두 당 모두 상향식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하는 그 취지를 당헌 당규에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이건 이제 규정상에 그치면서 하향식 혹은 전략 공천이 남용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 하나고요. 예, 예. 그 이제 남용되는 과정에서 그 기준의 적용이 다소 이제 자의적이고 편의적으로 이루어진다. 예. 또 그리고 이게 이제 하향식 뭐 톱다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톱다운이다 보니까 그 소위 말하는 밀실 공천, 예, 예. 밀실에서의 여러 가지 그 정략적 고려가 개입된 그런 공천이 자주 일어난다. 예.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일단은 상향식, 즉, 예, 그 국민 참여 경선 이런 게 이제 기본이 되는 거고. 기본이죠. 예, 예, 거기에다가 전략 공천을 적절하게 안배하는. 예,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공천 행태다. 맞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지금 이번 재보선 앞두고서 굉장히 시끄러운데, 대부분 문제가 발생하는 게 이게 전략 공천 때문에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기준하고 비교해 볼 때 지금 어떤 전략 공천의 문제 어떤 걸 볼 수 있을까요?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 공천도 취지에 맞게 잘 활용하면 장점을 살릴 수 있다. 예. 근데 이제 뭐 최근뿐만 아니라 지난 19대 총선이 있었죠. 19대 총선. 2012년에 치러진 건데. 그때 이제 그 민주통합당, 지금의 새정치연합의 전신이죠. 민주통합당에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었어요. 그랬죠. 근데 민주통합당이 그때 당시에 이제 공천 문제를 둘러싸고 이걸 잘 매끄럽게 처리해라 하지 못하면서 공천 파동이라는 게 이루어졌거든요. 공천 파동이라는 게 일어났는데 그 공천 파동이 일어난 배경은 소위 민주당의 지도부와 일부 계파들이 소위 친소관계에 의한 소위 그 공천을 하기 위해서 전략 공천, 공식적인 용어로 단수 공천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수 공천을 그 남용하고 혹은 오용함으로써 공천 파동이 일어났거든요. 그래가지고 민주당은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총선에 이제 패배하는 결과를 낳게 됐는데요. 소위 이제 이번 재보선에서도 전략 공천이 지금 잡음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렇죠. 일단은 전략 공천을 왜 하는지 그 사유가 불분명하다라는 게 하나의 문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마치 그 어떤 적절한 그리고 합당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보다는 마치 이제 뭐 지도부가 소위 그 장기판에 뭐 말을 뭐 움직이는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이해관계와 소위 편의적 기준에 따라서 그 공천을 이제 적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잡음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지 않나 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일단은 뭐 양당 보면은요 새누리당이나 지금 새정치연합이나 전부 다 뭐 공천관리위원회 혹은 뭐 공천심사위원회 뭐 객관적인 어떤 그 형식을 갖춘 틀은 만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기구들이 제대로 또 그 발언권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 외국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런 공천 문제가. 일단 뭐 유럽과 미국이 조금 다른데요. 예. 이제 유럽의 경우에는 정당 정치가 아주 잘 발달되어 있는 곳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당 제도가 잘 정착되어 있어서 그 평소에 정당 시스템 속에서
체계적으로 잘 훈련된, 예. 그리고 검증된 정치인들이 꾸준히 커 나오고, 예. 그 정치인들이 또 평소에 잘 검증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정당의 당 시스템, 당원들이 어떤 주로 이제 상향식을 통해서, 소위 공직 후보를 선출을 하게 되면, 예. 그게 이제 민심의 요구와 크게 괴리되지 않는다. 거의 민심과 당심이 거의 일치되는 수준에서 공직 후보를 뽑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들이고요. 이제 미국은 상대적으로 이제 유럽에 비해서 정당 제도가 좀 덜 발전된 예. 뭐 이런 곳이기 때문에 소위 이제 평소에 그 어떤 당원이 아닌 일반적인 사람들도 이제 참여해서 하는 오픈 프라이머리 이 제도가 발전돼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오픈 프라이머리 과정에 뭐 우리나라처럼 소위 지도부나 어떤 그 상급 단위가 자의적으로 개입해서 뭐 그것을 조종하고 심지어는 조작하고 이제 이런 일들은 이제 거의 없다. 예. 라고 하는 뭐 그런 차이가 좀 있겠습니다. 참. 한번 이번 재보선 문제로 한번 직접 들어가서 우리가 공천 네네. 문제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예, 예. 먼저 뭐 여야 공이 지금 공천 문제가 시끄러운데요. 예, 여당인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천 과정에서 소위 친이, 친박, 개파 문제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예. 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공천을 안 받겠다라고 했고 예. 또 뭐 임태희 전 청와대 실장은 뭐 다른 지역에 공천을 신청했는데 또 뭐 다른 곳에 뭐 또 공천을 주고요. 굉장히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여기 왜 이렇게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하는지. 지금 새누리당이나 뭐 새정치민주연합당이나 뭐 참 비슷한 건데요. 예. 가령 뭐 새누리당 같은 경우 보면은 김문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번 동작을 선거에 나갈 마음이 전혀 없다. 예. 사실 그럴 만한 김문수 전 지사 개인으로서는 이후에 대권 프로그램이나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사실 굳이 꼭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뭐 이런 이유가 그렇게 싹 없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새누리당에서는 일종의 이제 멸사봉공을 소위 이제 개인의 희생을 통한 멸사봉공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누리당의 공천 작업이라는 게 거의 뭐 김문수 전 지사를 스토킹하는 수준의 뭐 그런 일이 공천 작업의 거의 전부인 고 있는 아주 코믹한 상황이 있는 거고요. 가령 임태희 전 실장인가요? 비서실장 대통령. 뭐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이제 처음에 평택에 출사표를 던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당에서 임태희 전 실장을 뽑아서 일종의 이제 수원정으로 사실 억지 춘향식으로 옮긴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사유가 상당히 좀 희한합니다. 그러니까 평택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뭐 이런 건데 이제 이런 것처럼 일종의 이제 그 공천에 그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참 모호하고 불분명하다라는 것이죠. 새누리당은 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새정치연합도 비슷한데. 뭐 오늘 조금 전 뉴스를 보니까 또 그 금태섭 전 대변인인가요? 이분을 또 수원에 또 전략 공천하려고 또 하다가. 그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보니까 최고위원 회의 도중에 일부 최고위원이 뭐 자리를 박차고 나오기도 하고 지금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아이고. 새정치연합은 왜 이렇게 시끄러운 상황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새정치민주연합도 이렇게 보면 가령 뭐 동작을이 이제 요즘 가장 뭐 초점이 되고 있는데. 그렇죠. 또 광산을에서 잘 뛰고 있는 사람을 본인의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동작에 갑자기 이제 공천하는 그 이유가 뭔지 또 그 사람을 그렇게 해야 될 만큼 어떤 개혁 공천, 혁신 공천으로서의 의미가 있는가라고 봤을 때는 또 납득할 만한 그런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뭐 이런 과정 자체에 혹시 이제 뭐 이게 어떤 정략적 고려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이 어떤 그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구심들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이죠. 이제 거기에다가 그 대권 주자군들이나 중진 의원들에 대해서도 어떤 일관된 일률적인 잣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이를테면 광주 광산을에 출마한 천정배 의원에 대해서는 자꾸 이제 뭐 배제를 한다. 예. 뭐 이제 이런 말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고. 예. 근데 이제 같은 수준의 중진, 대권 잠룡, 뭐 이런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뭐 이런 사람들은 또 어디에 출마할 수 있다. 또 뭐 이를테면 김두관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이미 김포에 예비 후보로 등록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은 어떤 객관적인 납득할 만한 일관성 있는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데 대한 의구심들을 떨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사실 이번에 참 납득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가지 명확한 게 예를 들어 이제 김문수 전 지사로 하여금 출마해라 자꾸 요구하는 게 당신이 출마해야 지금 서울에서 한석 건질 수 있지 않느냐. 쉽게 말하면 당선 가능성에 이제 올인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새정치연합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도대체 기준이 뭔지 그 당선 가능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보면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당선 가능성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어떤 개혁성, 혁신성, 참신성 뭐 이런 것이라고 보기에도 뭔가 석연치 않은 뭐 이런 문제들이 사실 일반적인 유권자들 눈에도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 소위 그 조금 사유는 다르지만 지난 19대 2012년 총선 때처럼 뭐 재보선이긴 하지만 그런 어떤 공천 파동에 준하는 비슷한 상황들이 뭐 펼쳐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우려감, 위기의식 같은 게 사실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서울 동작 의뢰 경우를 보면은요, 저희 그 프로그램에 지난번에 그 천호선 정의당 대표가 나오셨죠. 그때 어떻게 보면 예고를 했었거든요. 노회찬 전 의원이 뭐 서울 쪽에 출마할 수 있다라고 이미 예고를 한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노회찬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후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그 야권 연대라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일단 그 이전에 좀 더 이제 근본적이고 좀 더 이제 큰 틀에서 문제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최근에 얼마 전에 지방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이제 그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과 야권 정당들이, 박근혜 정부에 대한 소위 세월호 참사 책임을 물으면서 박근혜 정권 심판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지방선거를 통해서 그런 어떤 박근혜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소위 세월호 참사 사고에 대한 어떤 그 책임 묻기라고 하는 그런 어떤 소위 과제라 할까요? 과제가 달성됐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미완의 과제로 남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소위 재보선에서라도 그렇죠. 그런 어떤 그 미완의 과제를 명확하게 실현시키기 위한 어떤 그 원칙과 기준 목표 이걸 기준으로 놓고 공천도 하고 또 총선에 임하는 어떤 그런 그 과정의 설계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꾸 어떤 정당이나 개인의 어떤 그 고려 개인의 고려에 의해서 그야말로 이제 야권 정당들이 단편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이제 안타깝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세월호 참사에 대한 어떤 책임을 명확하게 묻기 위한 어떤 그런 과정으로서 총선을 치른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이나 기준이나 목표가 명확히 선다면 그걸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 야권연대가 필요하다. 혹은 뭐가 필요하다. 라고 한다면은 그렇죠. 명확하게 할 수 있고 또 뭐 그게 굳이 뭐 불필요하다고 하면은 뭐 안 하는 거고요. 이제 이런 어떤 그 전제들이 좀 빠져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됐을 때 야권 연대를 하더라도 잘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지금 저 야당을 보면은 공천 파동에 묻혀가지고 이번 선거에서 자기들이 무엇을 내세울 건지 지금 뭐 어떤 전략으로 이번 선거를 임할 건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나오는 상당히 많이 흐트러져 있는 상황이죠. 뭐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 이 재보선 뭐 공천 문제 나오기 전에만 해도 지금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뭐 충분히 승리를 거뒀다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그 이후에 사실 인사 파문까지 또 겹쳤잖아요. 문창극 뭐 총리 후보를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인사 참극이 겹치다 보니까 이 정권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제 이런 목소리들이 그 나름 상당히 높았었는데 지금 공천 파동을 거치면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참 우려스러운 상황이죠. 지금 뭐 여기에다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동작을 이외에도 정의당에서 보면은 그 수원정에서 천호선 대표가 출마를 선언했고요. 또 뭐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고 거의 모든 지역에 정의당에서 이번에 지금 후보를 냈거든요. 그 야권 연대가 되지 않으면 사실상 새누리당이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상당히 많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어떤 선결돼야 될 전제가 왜 야권 연대가 필요한 건지 그냥 단순히 어떤 그 산술적 이기기 위해서 소위 그 산술적 합산이 필요하다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가령 뭐 세월호 참사 이후에 우리 사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세월호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 건지 뭐 그걸 위해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심판이 명확하게 필요한 것인지 이에 대한 어떤 명확한 합의 이런 부분들이 전제된 위해서 필요하다면은 야권 연대 하자 뭐 이렇게 됐을 때 그래야 뭐 이게 동력이 제대로 붙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그 정의당 쪽이든 또 새정치민주연합 쪽이든 이렇게 보면은 그런 전제들이 빠진 채 뭐 여기저기에서 그 어떤 그 당의 생존이나 어떤 이해관계를 어떤 증진시키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자꾸 공천이 뭐 그 공천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그런 어떤 우려들이 듭니다. 사실 야권 연대라고 하는 게 어떤 뭐 가치 동맹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가치 동맹이 돼야 되는 거죠. 이런 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가치 연대. 이제 그런 가치는 빠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산술적 정치공학적 계산과 고려만이 남게 되는 이런 상황이 우려스럽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에 그 경기 평택 을에요. 그 쌍용차 해고자 출신인 김득중 후보가 그 출마를 했지 않습니까? 진보 단일 후보라고 선언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그 분열돼 있는 진보 정당들이 김득중 후보를 전부 다 지지했거든요. 이건 그래도 또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뭐 김득중 후보가 뭐 당선 가능성이 뭐 그렇게 높다고 보기는 좀 힘들겠죠. 물론이죠. 뭐 다만 이제 어느 정도 득표율을 올릴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인데 뭐 저는 이런 어떤 선거 정치적 뭐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 사회의 어떤 사회학적 또 혹은 뭐 정치적 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회 문제가 그냥 이제 쌍용차 해고자 출신이시잖아요. 그 쌍용차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노동의 전반적인 문제를 풀어야 우리 사회가 이
소위 안정적인 발전과 번영으로 예.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사회 노동의 문제를 김득중 후보가 알리고 정확하게 제기하고 뭐 한다면은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어떤 출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이번 그 재보선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글쎄요, 제가 섣불리 어떻게 전망하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만, 예. 대체로 지방선거와 비슷한, 혹은 야권에 약간 유리한 수준의 결과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예. 사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은 뭐냐면은, 소위 이제, 지난 지방선거에서 야권이 현상 유지를 하게 된 데에는, 사실 이제 그 세월호 사고 이후에 중도 보수층들이, 그러니까 여권을 지지하는 중도 보수층들이 투표장에 많이 나오지를 않았어요. 예. 대신에 이제 진보 개혁 성향 혹은 젊은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많이 나와서 거의 그나마 야권이 현상 유지를 할 수 있었는데,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세월호 사고의 동력이 약간 떨어진 상황에서 거기에다가 이제 지금 야권이 계속 공천 잡음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예. 이게 이제 위험 신호인데, 그렇게 해서, 다소 진보 개혁 성향이나 젊은 세대 유권자들이 덜 나오게 됐을 경우, 예. 그 효과가 약간 떨어질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이미 경고음이 여러 곳에서 지금 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의외로 또 큰 악재로, 예. 발전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충분히, 예. 그런 어떤 경계 신호랄까요? 예. 이거에 대해서 빨리 잘 숙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고원 교수님과 대화 나눴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법무부 장관 홍교안입니다. 통합진보당이 헌법상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위헌 정당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통합진보당의 최고 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 그리고 강령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현 정권을 타도하고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으로서 결국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통합진보당의 대표로서 의견 진술하겠습니다. 이 사건 정당해산 청구는 한국 사회 민주주의의 급격한 후퇴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민주주의는 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의 존재를 인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집권자가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민주정치의 최소한의 요건입니다. 인간 생명의 존엄과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공유하는 정치 세력에 대해 정권의 위험한 견해로 보인다는 이유로 방어적 민주주의를 명분 삼아 정당해산을 구하는 것은 말을 걸려는 사람을 난도질하는 것에 비견될 일입니다. 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1년 반이 되어 갑니다. 세월호 참사와 인사 파문을 제외하면 그동안 전국을 가장 뜨겁게 달궜던 것은 국정원의 불법 선거운동과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와 같은 정치 공작과 종북몰이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뜨거운 인터뷰 초대 손님은 박근혜 정부의 종북몰이의 대척점에 있다고 할 수 있는 통합진보당의 이상규 원내 수석 부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의원님. 예, 이상규입니다. 예. 지난 방송에, 저희 방송에요,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출연을 연결이 됐고요. 그리고 그전에는 천호선 정의당 그 대표가
나오셔가지고 이 730 재보궐선거와 관련된 각 당의 방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이 의원님께도 먼저 그 이 730 재보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예, 이번에 그 통합진보당에서 그 후보 몇 명이나 지금 내실 계획인가요? 지금 준비된 분이 한 5분 정도가 되는데요. 예. 순천 곡성, 예. 그다음에 광주 광산, 예. 그리고 수원에서 일단 2군데, 예. 그리고 동작, 예. 예, 이렇게 현재 준비가 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상당히 그 정의당에서도 뭐 지금 한 7건 정도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죠? 예. 새정치연합에서도 뭐 그 정도 나올 것 같고, 그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정치학 가라사대 시간에 고원 그 교수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야권 연대 문제 얘기를 했었는데, 저하고 친구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 야권 후보들이 일단 굉장히 많이 난립을 한다는 좀 느낌을 받게 되네요. 예. 저희는 2010년 지방선거 때부터 예. 야권 연대 후보 예. 단일화를 예. 통해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이 예. 불통 정부 이에 대해서 심판해야 된다는 예. 기조를 세웠고 이 기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난 대선에서도 그랬고요. 예. 또 그 이후에 이제 몇 개 그 재보궐선거에서도 야권이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그래야지 박근혜 정부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1야당인 민주당, 지금은 새정치민주연합에 화답이 없어서 예. 저희도 애타는 심정입니다. 그 지금 보니까 순천 곡성에도 지금 후보를 내셨죠. 네, 여기는 이성수 후보가 나왔습니다. 예, 여기는 보니까 저 김선동 전 의원 지역구였는데요. 네. 지금 이정희 대표가 여기 상주하다시피 한다고.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 반드시 당선시켜야겠다 이런 의지가 강한 것 같네요. 어마어마하죠. 예. 저희들로서는 그러니까 이제 김선동 의원이 의원직 상실된 것도 너무나 말이 안 되고. 예. 농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그 체류 그 가루를 터뜨린 거고 그건 자기한테 뒤집어 쓴 거거든요. 예, 예. 뭐 다른 의원들이 거기에 의해서 물리적 위협을 받거나 사실 그런 게 아닌데 예. 이거를 갖고 뭐 폭력 혐의로 해서 의원 자격까지 상실한 거는 너무나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명예 회복하고 예. 순천 곡성 그 주민들의 진보를 위한 그런 열정,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통합진보당 의원이 지금 몇 분이죠? 현재 5명입니다. 김선동 의원을 제외하고, 예. 5분인데, 이제 여기에서 만회를 일단 하실 생각인데, 보니까 순천 곡성에 이번에 새누리당의 이정현 그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예. 출마하기로 했죠. 예. 새정치연합도 후보가 확정이 됐던데요. 서가번 전 청와대 예. 비서관. 이 청와대 출신들이 다 출마를 선언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선동 의원도 플랜트 예. 배관 일을 했단 말입니다. 예. 현장에서 뭐 한 2년 이상 일을 쭉 했었고요. 예. 뭐 농담으로 한두 개월만 더 있으면 자기가 이제 기공이 예. 될 건데 출마하는 것 때문에 이제 기공이 안 됐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죠. 현장 출신들이 갖고 있는 힘, 그리고 순천 곡성의 노동자 농민, 들이 갖는 힘이 이번에 제대로 표출될 것이다. 저희는 영남에서도 그렇고 호남에서도 그렇고 지역주의가 아닌 인물을 보고 그리고 그 정당의 정책을 보고 지역 주민들이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면에서 이제 김선동 의원이 굉장히 지역 활동도 잘했고 의정 활동도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이어받아서 이번에 이제 출마하는 이성수 후보도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했고 또 뭐 노동 뭐 이런 쪽 계속 일을 했는데 지역 주민들의 사랑과 이 선택을 받으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현재까지 뭐 형세 같은 건 혹시 뭐 조사나 분석을 해보신 게 있나요? 이쪽에? 저희가 정식 조사한 거는 아니고요. 예. 근데 이정현 후보가 이제 광주에서도 그랬고, 예. 어쨌건 이제 호남에서도 부는 민주당이 아닌 다른 정당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예. 하는 것 때문에, 예. 또는 이제 그 민주당이 호남에서 갖고 있는 어떤 토기득권적인 이런 그런 이미지 때문에 반발표가 좀 있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일정 정도 새누리당으로 가기도 하는데요. 예. 저희는 현재로서는 지금 이제 3강 또는 이제
이게 소처럼 그러니까 3강 또는 3중 뭐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 현장의 목소리를 결집해서 뛰어넘어야 되겠다. 이렇게 뭐 자체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순천 곡성이 호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저 새누리당이 원래 이제 약한데 그런데 이정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광주에서도 그때 40%를 넘었었죠. 상당한 득표력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만만치 않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광주보다는 영향력이 확실히 약하더라고요. 광주보다는 영향력이 확실히 약해서 그 광주 그 서구는 이정현 후보가 오랫동안 공을 들였고 예산도 엄청나게 퍼부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 동네에 가면 뭐 이번에는 이정현을 찍어서 동네 발전 좀 시키자 이런 기대심이 아주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네에서 얘기는 제가 듣기로는 그런 거예요. 민주당 의원들을 공천만 받으면 그다음부터는 움직이질 않는다. 아무것도 안 한다. 왜냐면 이제 거기는 뭐 누가 나오든 그 민주당 이름으로 나오면 무조건 당선되니까 이번에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이게 이제 당시 지난 총선에 작용했던 건데 그러면은 순천에 과연 그 이정현 후보가 한 게 뭐이냐?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파괴력이 현재 약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이번에도 뭐 자기가 당선되면 순천 지역에 엄청나게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또 얘기를 했던데. 모든 후보가 하는 말이고, 심지어 뭐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모든 얘기를 다 했었죠. 하나도 안 지키고 있고요. 뭐 하여튼 이번에는 그래서 그 이정현 후보가 나름대로 그 이제 이 통합진보당과 새정치연합 양자가 붙는 속에서 어부지리를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한번 들어가지고 그게 제가 지난 2002년 총선에 관악에 출마했을 때 새누리당 후보하고 그 민주당 의원이었다가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왔던 후보하고 저하고 이제 무명의 이상규 이렇게 셋이 붙었을 때 어부지리로 그 한나라당 새누리당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당시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결과는 진보당의 승리였죠. 저는 이번 판에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그 지역의 플랜트 노조, 학교 비정규직 노조 뭐 등등의 이런 이제 그 노동조합이 많고 뭐 장목반 등등에서 일을 하는 그런 그 농민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농민들도 그렇고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도 그 자기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기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이런 이제 정치 세력은 진보당이다라고 하는 것이 워낙 확고하기 때문에 저희 뭐 기본표가 탄탄하게 있어서 충분히 싸볼 만하다. 그 통합진보당과 그리고 또 정의당도 있는데 분당 과정 거치면서 이렇게 서로 좀 상처도 많이 입었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할 위치에 있는데요. 정의당과의 어떤 관계라고 할까요? 지금 어떻게 이번에도 똑같이 지금 다 후보를 내고 저희는 선의의 경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한 식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때문에 그 2012년 총선 직후에 당내에서 이제 꼬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뭐 참 안타깝게 서로 이제 지금 딴 살림을 차리고 있는데 곧 살림을 하나로 합체될 뿐만 아니라 과정에서도 원내 그 의정 활동에서도 그 정의당 의원들과 상당히 많은 협조 속에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선의의 경쟁조차도 아니다. 한 식구다. 근데 정의당에서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저희가 계속 러브콜을 보내면 이 감동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정의당이 지금 제일 그 통합진보당과 어떻게 보면 이제 분당하게 된 그 계기도 그렇고요. 그 아무래도 통합진보당의 어떤 그 북한에 대한 어떤 입장, 이제 이 문제 때문인데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지 않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 노회찬 전 의원이나 뭐 유시민 전 대표나 이런 분들하고 제가 이제 이 과정에서 독대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있었어요. 뭐 그전엔 꿈도 못 꾸던 건데 의원이 되고 나서 이런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좀 제일 문제를 제기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당신들이 다수라고 하면 이제 흔히 뭐 당권파이죠. 그러면은 원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다수결에 의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배려와 존중 그렇죠. 이런 것도 예. 같이 좀 해줘야 소수자 되는데 보호라는 게 또 예, 이제 이런 거 너무 안 해준 거 아니냐. 예, 예. 무조건 다수 논리로만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예.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굉장히 컸던 거고요. 예. 이제 북한에 대한 태도 여부에 예. 관련해서 당권파 쪽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 북에 대해서 비판할 점은 비판하고 뭐 그런 시각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를 그분들도 다 알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종북을 이제 얘기하는 거는 예. 사실은 이제 저들의 논리잖아요. 예. 예. 극보수 세력의 예. 논리인데 그거를 정의당이든 진보진에서 그 말을 한다는 거는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본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 대목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면 이제 저는 어제 TV 토론에서도 예. 북핵 문제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건 빨리 폐기돼야 된다. 다만 이것을 미국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압박 일변도로 갈 것이 아니라 예. 그전엔 육자회담, 향후에는 뭐 사자회담이 되든 또는 이제 남북 간 정상회담 이런 걸 통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핵을 스스로 폐기하도록 만들어 나가야 된다. 뭐 이제 그렇게 주장을 했고요. 2012년도에는 제가 모 일간지에 인터뷰도 했고 또 라디오 방송의 인터뷰에서도 북핵 문제, 북 권력 승계 문제, 그리고 북 인권 문제에 대해서 다 할 얘기 다 했습니다. 비판적인 얘기 다 했고 이것이 어떤 이성규의 개인적 생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북핵 반대 같은 건 당론이거든요. 저희는 평화적 핵도 반대하고 군사적 핵도 당연히 반대하는 것이 당론이기 때문에 북한 핵도 거기에 예외가 될 수가 없죠. 물론 미국의 핵 우선과 미국의 핵 압박 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인 것이지만 북핵에 대해서도 그런 입장이 좀 분명한 겁니다. 그럼 이거를 그러면 다른 분들이 모르고 있냐? 알고 있다는 거죠. 북한 핵 문제 떠나서 보통 이렇게 종북이다라고 많이 할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일부 대한민국의 이제 극보수 뭐 그런 층만 통합진보당에서 대해서 이제 종북이다라고 보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박근혜 정부의 어떤 지금 여러 가지 종북몰이의 영향도 있겠지만은 김대중 대통령도 이제 늘 빨갱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왔었고요. 지금도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있고. 지금 보면은 이제 진보당을 갖고 종북으로 하는 게 별로 이제 이렇게 약발이 안 먹힌다고 할까? 이제 다 효용이 다 됐다고 할까? 그러니까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을 자꾸 종북으로 이렇게 씌워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되든지 간에 이 대상, 희생양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진보당 하고 나면은 정의당, 그 다음에 또는 이제 새정치연합 계속 이제 이렇게 옮겨가면서 계속 이 종북몰이는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들의 생각, 그들의 노선, 그들의 정책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상대가 누가 되든지 간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단순히 북핵 문제뿐만 아니라 아까 그러니까 북한의 어떤 3대 세습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상규 의원께서는 이제 그 전에 좀 비판적인 언급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난 2012년도 대선이었던가요? 그 전에도 보니까 이정희 대표가 TV 토론 이런 데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직접적인 언급을 삼가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고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통합진보당의 어떤 북한에 대한 고유의 입장, 그러니까 북한을 내재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어떤 입장하에서 그동안의 북한 문제에 대해서 웬만하면은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근데 되게 제가 볼 땐 좀 이상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내재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각에서 보지 말고 그러니까 북한 시각에서도 북을 보자. 그런 말이 내재적인 시각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말을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말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재적 시각을 갖는다고 해서 그러면은 내재적 접근법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게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그 상대를 이해하려면 일단 내재적 접근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모든 게 우리 말에서 왜 역지사지라고 하잖아요. 입장 바꿔 생각하는 게 맞는데 근데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하더라도 상대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그동안의 통합진보당이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소극적이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종북이라는 딱지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봤을 때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스스로 좀 자초한 측면도 상당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북에 대해서 진보당이 신중하게 접근하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는 발언이
그 보수 쪽에서 늘 활용되기 때문에 봐라. 진보당도 반대하지 않냐, 진보당도 비판하지 않냐.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너희들 잘못되는 거고, 그래서 빨리 대결하자. 그러니까 이걸 자꾸 이제 대결로 몰아가는데 우리의 발언도 자꾸 이제 활용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들에게 빌미를 주지 말자. 우리는 남과 북이 평화롭게 지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 취지인데 그 취지가 무색하게 되고 이게 자꾸 대결 논리로 바뀌어지는데 우리가 잘못 왜곡돼서 쓰이면 안 되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발언을 신중하게 하자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도 뭐 북에 대해서 그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미사일을 발사해서는 안 된다. 뭐 이제 오이사 조치 관련해서 뭐 이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북에서도 유감 조치를 오히려 선행해서 먼저 얘기를 해서 빨리 풀어야 된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제가 2012년도에 일간지에 나와서 한 인터뷰 그리고 방송에서 라디오 방송에서 한 그 인터뷰 이거를요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그렇죠.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해도 이 사실을 진실을 전파하고 아 진보당은 이러한 입장을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막는 겁니다. 또 다른 한 측면에서는 막는 측면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이제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든지 이럴 때 그 국회에서 그 당시에 여야가 그 한 목소리로 북한에 대해서 어떤 규탄하는 결의문을 내자라고 할 때 그런 때 통합진보당에서는 좀 반대를 한다든지 이제 그런 모습들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현 정부가 이용하는 것을 그 빌미를 주지 않겠다 뭐 이런 차원에서 그런 목소리를 내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들이 쟤들은 도대체 뭐야 뭐 이런 그 반응을 어떻게 보면 끄집어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쟤들이 역시 종북이야 이제 이런 것까지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제 저희는 어떻게 보냐면 이게 사실의 기초에서 진실을 갖고 어떤 프레임을 작동시키면 그건 힘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허구를 가지고 프레임을 작동시키면 이게 이제 권력을 쥐고 있고 뭐 언론이라거나 뭐 이제 사회 여러 가지 이제 흐름을 제어할 수 있을 때는 이게 이제 먹혀 들어가는데 지나고 나면 이게 크게 무너져 버리죠. 뭐 금강산댐 같은 것이 이제 대표적인 그런 그렇죠. 뭐 경우였고 뭐 등등 뭐 이제 방공 세뇌 교육 일변도로 했던 것이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된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저희가 볼 때는 당분간 일시적인 효과는 있는데 아마 그 현재의 집권 세력 또는 이 종북 몰이를 통해서 뭔가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세력들은 크게 하면 또 당하게 되는 거다. 사실 이 북한 문제가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남한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북한에 대한 인식 수준이 상당히 많이 달라진 건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전에는 일방적인 방공몰이, 그다음에 대북 위협을 이렇게 부각을 시키면서 어떤 북한의 위협에 대한 두려움, 공포 이런 것이 어떤 북한에 대한 어떤 관념이었다라면 이게 그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그 남북 간의 어떤 교류 협력이 많이 이루어지고 이런 과정에서 북의 실체를 그렇죠. 직접 접하게 됐죠. 그렇게 북이 실제로 어려운 점이 있구나. 그렇죠. 이렇게 낙후된 지점도 있구나. 좀 도와줘야 되겠다. 뭐 이런 것도 생기고. 어떤 이제 두려움의 대상, 공포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측은지심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도와줘야 되겠다. 측은지심도 발동을 하고 쟤네들은 위협 상대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봤던 거하고는 다르다. 이제 이런 점에 있어서 그 국민들의 어떤 대북 인식 수준이라고 할까, 그건 분명히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 IMF 위기를 겪으면서 아무래도 남한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그 어려움들이 좀 가중이 되면서 그 북한에 대해서 이제 그 김대중 정부 하에서 그 어떤 대북 정책 그게 이제 많이 그 지지를 얻지 못했던 이유가 우리도 어려워지는데 어느새 뭐 북한 도와줄 여유가 언제 있느냐 이제 이러면서 좀 많이 그 인식이 또 한 차례 변화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배경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든 지금 이제 어떤 뭐 세계화 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고 한국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뭐 양극화라거나 뭐 이제 이번에 세월호 참사라거나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이 잘못된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뭐 경제력이 상승하고 해외로 많이 뻗어 나가고 해외 여행도 많이 가고 이러면서
그 갖고 있는 이제 인식의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걸로 놓고 봤을 때 그 북한이 그 그러니까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폐쇄적일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을 수 있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바라보는 판단이 다 있는 거죠. 예. 그런 속에서 이제 그런데 진보당이 북을 추종한다 그러면 야 너희들은 왜 그 저런 북한을 추종하냐?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사상의 문제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저는 그럴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환경의 변화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그런 지점은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의 그런 어떤 인식의 변화, 환경의 변화 이런 거를 주의 깊게 그리고 중요하게 받아들이면서 북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할 말하고 그러니까 저희는 그 전부터 그랬지만 이걸 이제 보다 좀 신중하게 할 것인가, 보다 과감하게 할 것인가 이런 데서 국민들과 함께 가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어쨌든 그렇죠. 우리가 예. 이제 종착점으로 최종 이제 저희가 이제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남과 북이 싸우지 않고 전쟁은 무조건 공멸이 되니까 그렇죠. 평화적인 방법으로 서로 화해하고 교류하고 그것이 통일로까지 발전되어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민족 전체가 더 이제 새로운 발전과 그런 이제 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해 가는 데 있어서 보다 많은 국민들이 우리를 이해해주고 또 저희가 보다 많은 국민들과 함께하는 방식으로 이제 가는 것이 당연히 이제 그 필요한 것이어서 저희들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새롭게 더 그렇게 좀 부심하고 그런 길로 가는 거를 많이 좀 이렇게 찾아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상기 의원님 오늘 그 저랑 이렇게 얘기 나누신 거에서 보면은요. 뭐 종북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지점은 찾아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존에 통합진보당이 이제 보여주었던 어떤 행태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데에서 그 목소리를 내야 할 때 이제 안 내고, 과도하게 제가 내는 목소리 이상하게 잘 이렇게 안 키워주더라고요. 언론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그건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TV 토론에서 저는 이제 이상규 의원님 개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통합진보당 자체를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통합진보당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국회의원이 5분이잖아요. 이제 그리고 또 통합진보당의 어떤 당 대표라든지 여러 이제 조직이 굉장히 큰데 이제 그런 조직 차원에서 어떤 그 행동 이런 것들을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이상규 의원님 개인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조직 차원에서 어떤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 일말의 의심을 사실 이제 제가 하는 말도 제가 어떻게 완전히 혼자 동떨어져서 개인적으로만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물론이죠. 다 이제 그 당내 당원들이나 뭐 이런 교감 속에서 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부족했다고 하는 점 인정하고요. 그런 부족한 점을 좀 넘어서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정당이라고 하는 게 국민들의 지지를 먹고 사는 건데 국민들의 의식과 이게 동떨어진다면 존립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동네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이상기 의원 자네 만나보면 말이야 자네는 전혀 안 그런데 왜 자네들을 보고 종북이라 그러지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이제 막 실제 또 화를 내시는 분도 있고 만나자마자 이석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정희 대표가 그 지난번 저 TV 토론에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한 얘기 그게 맞다고 생각해? 뭐 이런 그냥 전혀 모르시는 분인데 만나자마자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거기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근데 저희 진심은 이런 거였습니다. 많이 혼내주십시오. 저희 회초리 다 맞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집은 저는 반드시 2번, 3번 더 찾아가죠. 그분하고 소주 한잔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여튼 이 통합진보당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금 현재 걸림돌이 종북 문제가 된 건 맞아요. 이 부분을 넘어서지 않으면 통합진보당이 과연 존립할 수 있을까? 사실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근데 저는 이제 지금 하시는 말씀도 그 자체도 종북 프레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과연 가장 중요한 문제일까요? 저는 문제 중에 하나인 것은 맞지만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까라고 너무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이 종북 문제만 나오면 뭐 이제 우리 이거 풀어야 된다 뭐 그러면서 이걸 또 너무 과도하게 막 또
같기도 하고, 이거를 건드리면 뭔가 이렇게 뭐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처럼 또 생각하기도 하고, 이게 굉장히 좀 굳어버리는 측면이 있거든요. 너무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있는 그대로 하자. 잘한 거 잘했다고 하고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물론이죠. 예, 그런데 이미 그 종북 프레임에 걸린 거 아닌가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저희가 실수한 거 잘못한 거 또 당연히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이제 계속 바꿔 나가야 되고 고쳐 나가야 될 이런 부분인데 그거보다 더 큰 게 또 이제 계속 이걸 씌운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크게 한번 당할 거다. 그래서 정권 교체에 저희가 제대로 한번 기여하겠다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종북 프레임의 이제 핵심적인 역할,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석기 의원 그 내란 음모 사건이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지금 그 통합진보당 입장 자체는 이석기 의원도 결코 이 내란 음모라든지 국보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근데 이제 무리하게 씌웠다라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저는 내란 음모는 뭐 완전히 그건 조작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국가보안법 위반은 보안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원래는 이제 국가보안법은 아주 이제 엄정하게 해석하도록 이제 개정이 됐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 보안법을 악법이라고 보지만 이것이 실정법이고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법을 이제 존중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국가보안법 위반은 될 수 있다. 근데 내란 음모는 이건 진짜 얼토당토 안 한 거다. 국가보안법 위반은 될 수 있다. 굉장히 통합진보당 입장에서 전향적인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아니, 뭐, 현실을 있는 그대로 뭐, 받아들여야죠, 뭐. 그러니까 저희는 국가보안법이 악법이고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이렇게 재단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보지만, 법정에서 이 판단할 때는 국가보안법은 어떤 이제, 위법으로 판결날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제 현실을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뭐 이런 프로그램에서 개인적인 얘기해서 좀 안 되는데 밖에서 이제 이석기 의원 사건 문제 얘기가 나오면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내란 음모까지는 좀 오바된 게 아니냐. 국보법 문제는 좀 걸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만나면 상당히 비슷한 얘기가 막 나오겠는데요. 지금 이 사건 재판이 이제 항소심이 거의 끝났죠. 그렇죠.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28일 구형한다고요. 선고일까지 지금 다 확정이 된 겁니까? 선고는 한 8월 달에 될 겁니다. 왜 구형을 하고 나야 이제 선고일이 잡히니까요. 그러니까 선고일까지 이미 뭐 확정된 그런 것 같아서 보통은 이제 구형하는 날 선고일을 지정을 하는데 8월 11일로 현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지금 왜 그런가? 지금 집중 심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글쎄요, 뭐, 하여튼, 이 부분이 워낙 이제 국민적 관심사, 정권과 국정원의 초관심사이니까, 그렇게 이제 예측 가능하게 미리, 이렇게 해놓은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면 지금 2심이 구형이 남았다면 그동안의 어떤 심리를 통해서 사실관계에 대한 것들은 어떤 변론은 다 끝났다라고 지금 보여지는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동안 항소심 과정에서 1심과 뭐 달라진 거나 혹은 뭐 그때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 혹시 뭐 추가된 것들이 있나요? 아주 새로운 게 나온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녹취록의 경우에 1심 재판을 하면서 한 400군데 정도를 고쳤거든요. 그렇죠. 근데 2심 재판에서 또 400군데를 고쳤어요. 2심에서도? 이제 1심 재판에서 가장 중요하게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지휘원, 이석기 의원이 이제 다른 당원을 지칭할 때 누구누구 지휘원 이렇게 얘기했다. 그런 건데, 우리가 들어보면은 누구누구 지금 오나? 그러니까 이제 늦게 온 것에 대해서 이제 왜 늦게 오느냐는 이제 지적을 하는 그런 말로 누구누구 지금 오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녹취록에는 지휘원이라고 돼 있고, 그 부분이 그러니까 잘 안 들립니다. 근데 이제 평상시에 이석기 의원이 하는 말을 들어본 사람들은 이제 보다 그를 이제 선명하게 좀 이렇게 이제 들릴 수 있는데 하긴 뭐 절두산 성지도 뭐 결전 성지를 완전히 바꿔버렸으니까. 근데 1심 재판부는 이걸 인정 안 했는데 지금 2심 재판부는 저희 주장하고 검찰 주장을 다 같이 변기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그런 이제 새로운 변화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를 본 경기도당 위원장이 예. 이제 분명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석기 의원을 모시고 강연과 질의응답을 가진 후 권역별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강연이라고 하는 걸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근데 1심에서는 이거를 뺐다가 예. 이제 2심에서는 이게 다시 이제 들어오고 뭐 그러니까 이런 이제 중요한 변화들이 몇 개 있긴 합니다. 예. 그러면 이번 2심 결과는 좀 1심과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어차피 이 재판이 정치 재판이잖아요. 1심에서 네. 제가 정말 충격적으로 본 게 뭐냐면 아로에 관해서 재판부가 뭐라고 했냐면 이 재판부는 아로를 심판하는 재판부가 아닙니다. 검찰은 아로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안 했습니다. 따라서 아로에 관련된 증인은 채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판부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근데 판결문에 아로가 굉장히 중요하게 나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진보적 민주주의 다루지 않습니다. 진보적 민주주의 관련해서 채택하려고 신청한 증인 뺍시다.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해놓고 진보적 민주주의도 판결문에 이석기 의원 내란 유죄의 주요 근거로 그걸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아로하고 진보적 민주주의는 내란 음모의 주역이 들어가는 게 아닌데 왜 들어갔느냐? 정당해산 청구, 헌재 심판의 주요한 근거거든요. 이거 두 개는. 예. 그러니까 이석기 의원 1심 재판은 정당해산 심판에 작용하기 위해서 허구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재판부 스스로 자기가 한 얘기를 뒤집으면서까지 했는데 이거는 정상적인 재판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일관되게 정치 재판이다. 그리고 조작된 녹취록에 의한 재판이다. 아니 1심에서 400곳, 2심에서 400곳, 800곳이나 바뀌어졌으면 이게 이제 뭐 토시나 이런 게 바뀐 게 아니라 주요한 단어가 바뀐 건데 심지어 그 녹취록에는 총 갖고 다니지 마라 이렇게 나오고 과격한 모험주의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다 나옵니다. 일단은 어찌됐든 뭐 조금이라도 좀 기대는 뭐 버릴 수는 없는 거니까 약간의 뭐 어찌됐든 기대는 정치 재판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방금 헌재 문제 말씀하셔서 그런데 이 헌재의 정당 해산 심판 여기에 아로 제보자가 증인으로 지금 나왔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나오는 겁니까? 예, 나온다고 하는데 오늘 지금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예. 10차 변론인데요. 예. 오늘 나오나 모르겠습니다. 예. 하여튼 나온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진행이 예. 변론 기일 2번 했고요. 예. 그다음에 변론 기일 이후에 지금 7차인가? 예. 8차인가까지 예.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결정이 뭐 언제쯤 나올 건지 혹시 뭐 예측이 되는 부분이 있나요? 그 대목은요. 예. 원래는 대법원에서 이석기 의원 내란 재판 예. 확정이 되고 난 후에 심리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일단은. 그러니까 예. 통합진보당이 위헌정당이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그럼 실제로 이들이 위험한가 위험하지 않는가. 예. 폭력 혁명을 하려고 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되는 거고요. 예. 그거는 이제 내란 음모 사건의 확정 판결이 나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심리한다는 거 되게 웃긴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법무부는 뭐 공문까지 보내서 헌재를 압박을 했잖아요. 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5월 15일 이전에 가처분으로 해산시켜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기각됐었죠. 그게 이제 안 기각된 게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공문으로 그렇게 해서 압박을 했는데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법무부 스스로가 낸 증거 자료가 1톤 트럭 3대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큰 방에다가 그걸 쌓아놓으면 큰 방 하나 가득 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읽는 데만 해도 몇 달 걸리겠네요. 그렇죠. 몇 달간 그것만 붙잡고 읽어도 다 읽을까 말까 한 분량을 냈어요. 그런데 바로 심리가 진행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참 불쌍합니다. 자기가 증거 자료도 다 보지 않고 지금 심리를 진행하고 있는 건데 여기 대해서 찍소리 못 한다는 것도 이상하고요. 그래서 이런 걸로 놓고 보면 올해를 넘길 수밖에 없겠죠. 심리를 제대로 한다고 하면 그리고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 판결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군요. 법관이야 어찌됐든 판결문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헌재 결정이 나오면서 그 정당 해산 여부에 대한 것도 나오고 국회의원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신분 문제도 함께 결정이 되는 거죠. 일단 저희가 그렇죠. 법무부가 그렇게 요청을 했죠.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헌법에 나와 있는 헌법재판소의 그 기능, 헌법재판소가 할 수 있는 권한에는 국회의원의 자격을 따질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위헌입니다. 네, 이거 자체가 위헌이고요. 그리고 선관위에 있는 분들을 이제 개별적인 견해를 쭉 들어보면 정당이 해산되면 비례의원도 직을 유지합니다. 그렇죠, 원래. 그러니까 탈당을 하는 경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징계로 제명을 하거나 징계로 해서 이제 제명을 할 때하고 합당을 하는 경우는 비례의원도 직을 유지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을 해산시킨다고 했을 때 비례의원은 물론이고 지역구 의원까지 전부 다 자격을 박탈한다? 이거는 뭐 현행법을 그냥 초월하는 거죠. 사실 이 통합진보당에게 제일 중요한 관건 중에 하나가 지금 그 종북몰이 특히 그와 관련돼서 이석기 의원 사건과 이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이 건인데요. 그 통합진보당 그 존립 위해서 하여튼 종북 문제, 종북몰이 넘어가야 될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그 관련해서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면 임시정부 시절 속기록에 의정원 속기록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임시정부 헌법은 진보적 민주주의 기초에 수립된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임시정부가 종북이라는 거고, 근데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임시정부를 이어받고 있는 거란 말이죠. 지금 법무부가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자가당착적인 그런 정치 탄압에 골몰하고 있는 거고, 뭐 이건 다 아시겠지만 박근혜 정부 자체를 그 흔들어 버릴 수 있는 국정원 대선 불법 개입,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덮기 위한 갖은 뭐 이 정치 공작 이게 여기까지 온 것이죠. 뭐 물론 뭐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거기에 저희가 재물이 된 것, 희생양이 된 것 그렇게 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저희의 성찰과 반성도 물론 이제 있는 거지만 이 무지막지한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제 그 정치 공작과 이 마녀사냥 이런 탄압에 대해서 이제 서서히 그 진실이 밝혀져 가고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분들이 같이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대책기도 함께 해 주시고 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상규 의원께서 지금 정무위에서도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그 박승춘 보훈처장 관련해서 저 오늘 그 정무위에서 좀 질의하실 게 있다고 들었는데 이 자리에서 좀 사전에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이제 그 문창극 해프닝은 이미 끝났죠. 예, 참 대단한 사람인데 제가 놀란 건 뭐냐면 마지막 사퇴할 때까지도 그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 명예를 생각했잖아요. 청와대나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발언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니 뭐 국민을 위하지 않는 거는 뭐 그렇다고 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충성하지 않는 자를 발탁을 했다? 야, 청와대 인사 시스템이 진짜 완전히 그 거덜났구나. 작동을 안 하는구나. 벌써 이제 임기 말 레임덕 같은 이런 상황이 왔구나.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그 문창극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퇴하게끔 만든 게 이제 할아버지가 독립유공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훈처 규정에 의하면 독립유공자를 확인할 때 그 동일인이다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게 확인돼야 되는데 그래서 제출해야 될 서류 중에 하나가 족보입니다. 족보에 없어요. 지금까지 저희가 찾아본 거에 의하면 족보에 없어요? 남평문 씨 족보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보훈처에도 그 지금 이제 그 가족들이 그 후손들이 우리 할아버지가 그 독립유공자 문남규가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신청을 했는데 신청 서류에 족보가 없어요.
그러면 결격 사유잖아요. 그럼요, 결격 사유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걸 질의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 원래 그 보훈처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신청을 할 때 독립유공자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들을 다 그 서류 목록에 족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거기 필수 항목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안 낸 거죠. 그걸 안 내는 거를 이제 현재 받아들였고 일단 접수는 받았고 근데 아직 심사에도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그 국가보훈처에서 발표했잖아요.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추정이라고 얘기를 했죠.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추정이라고 하는 것도 아주 웃긴 거지만 그 추정조차도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어떤 상황에 맞춰서 보훈처에서 그 발표를 했다라고. 그러니까 문창거 한 사람을 위해서 국가기관이 동원된 겁니다. 참, 알겠습니다. 아니 족보에도 사람이 없으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 정무위에 또 뜨거운 그 이슈 중에 하나가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네, 김영란법. 지금 이 건은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후반기 원 구성하기 전에 지난 4월에 그 정무위 법안 소위에서 심도 깊게 이 문제를 다뤘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몇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연적 요소가 좀 있거든요. 이게 이제 가족들도 그 부정 청탁이나 돈을 받으면 안 된다. 그거 했는데 가족의 범위를 잘못 늘리면 이게 연자제가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유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위 조정이 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정 청탁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 이 법 잘못된 겁니다. 이 법은 없애주십시오. 아니면 이런 법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경우는 이제 법안을 만들 권한이 있고 그다음에 청원권이 있고 국민들에게도 그건 이제 잘못하면 이런 것이 전부 다 막아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세부 조정이 필요한데 그런 거는 물론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는 정치권의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죠. 국회의원도 포함되는 자기들도 그 대상이 되는 그래서 부정청탁, 금품수수, 이해충돌 방지 자기들 스스로도 국회의원도 포함돼서 우리도 정말 깨끗하게 정치하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대목이 혹시 걸려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4월 달에는 제가 직접 들어가질 않았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었는데 이번에는 그거 좀 살펴보면서 만약에 누가 되든지 간에 뭐 여야 정당 이런 걸 떠나서 김영란법이 가지고 있는 본래 취지를 살려서 빨리 통과시키는데 자꾸 누군가가 이 발목을 건다 그러면 제대로 한번 쳐줄 겁니다. 살려두지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바쁘신데 그 정무 일정도 있으신데 여기까지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출연할 기회를 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그 저희의 억울함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정말 또 좀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국민라디오는 뭐 소수 정당들에게도 언제나 열려 있는 그런 정책 정당 언론입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